이게 뭐야?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15년 만에 찾아온 막내딸의 집. 좁은 원룸안 하은은 말없이 서랍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1억 원. 10년 동안 모은 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에요. 그 순간 재벌 회장이라 불리던 남자는 무너졌습니다. 이 1억 원에 담긴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강태식은 어두운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고급 코트 깃을 여미며 숨을 고르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72년을 살아오며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던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막내딸이었으니까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앞치마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손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요리 연습을 하던 중이었던 거죠. 아버지, 하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하은이 20살에 집을 나선 이후로 아버지가 먼저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들어오세요. 하은은 좁은 원룸 안으로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작았어요. 싱크대 옆에 놓인 작은 식탁, 낡은 소파, 벽 한쪽에 걸린 요리 관련 자격증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자신이 세운 회사는 직원 200명을 거느린 중소 제조업체였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죠. 하지만 막내딸은 이렇게 좁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5년 동안이나요. 뭐 드릴까요? 하은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사는 딸에게 지금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컵을 쥔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일궈온 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어렵다고 들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하은이었습니다. 태식은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어요. 하은은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들한테 전화하셨죠?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며칠 전 태식은 큰아들 민수와 둘째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간단한 거절뿐이었죠. 하은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와 통장, 몇 권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공장 아직 기회 있다면서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총액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너 이걸 어떻게 해? 오래 모았어요. 하나씩 차곡차곡요.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좁은 방에서 살면서도 이런 돈을 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내 거잖아. 너 쓸 때가 있을 텐데.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다시 모으면 돼요.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현금 몇 장이 조용히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재벌 회장이라 불리던 남자,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남자가 막내딸 앞에서 그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회사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기만 했죠. 그날 밤 태식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건 성공한 아들들이 아니라는 걸요. 자신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막내딸의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로부터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태식은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외 거래처 계약 종료 통보서, 원자재 가격 급등 안내문, 은행 대출 만기 통지서, 빨간 글씨로 가득한 서류들이 책상 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키워온 태식에게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손으로 일궈낸 회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하며 직원 5명짜리 작은 공장을 직원 200명 규모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재무 담당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추가 대출은 거절당했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은행 대출마저 막힌 것입니다.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되나? 이번 달분이 아직 밀려 있습니다. 재무이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밀린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 글씨로 부도 가능성 80%라고 적혀 있었죠. 태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는 직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회사가 곧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걸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냈었죠.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달랐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책상이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큰아들 민수, 둘째 서준, 막내 하은. 세 자식이 모두 어렸을 때였습니다. 태식은 사진 속 아이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가 되었죠. 서준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요. 두 아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태식이 바라던 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어요. 하지만 막내 하은은 달랐습니다. 요리사가 되겠다며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뜸했죠.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였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먼저 큰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사가 좀 어렵구나. 회사요? 은행 대출도 막혔고 거래처도 끊겼어. 자금이 급해서. 말끝을 흐리는 태식에게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의사니까. 병원 일도 바쁘고 집도 새로 장만하느라 대출이 많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회사 일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식은 말문이 막혔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태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이번엔 둘째 서준의 번호였습니다. 아버지. 서준의 목소리는 민수보다 더 간결했습니다. 서준아,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야. 알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니? 서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문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해. 죄송합니다. 요즘 제 쪽도 여유가 없습니다. 서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변호사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 더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 네.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태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아들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은 아버지의 위기를 자기 인생 밖의 일처럼 밀어냈어요. 태식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창밖으로는 공장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막내 하은에게 연락해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낸 딸에게 무슨 얼굴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태식은 결국 하은의 집 앞에 서게 되었죠. 태식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야 할까요? 이미 한 번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도 밀려 있었고 거래처 대금도 지급해야 했죠.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들을 만나보기로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움직일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오후 태식은 큰아들 민수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태식은 안내 데스크에서 민수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외과 의사 강민수 선생님 계신가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언제 끝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시겠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향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고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죠.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복 차림의 민수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민수는 아버지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왜 오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민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병원 상황이 너무 바빠요. 다음 수술 준비도 해야 하고요.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태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복도 한쪽으로 아버지를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 이야기 저번에 했었잖니. 네,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 급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 민수는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어요. 아버지, 저도 제 형편이 있습니다. 내가 의사니까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유요?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루에 수술 3건씩 하고 밤에는 응급 환자 보고 논문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제 인생 사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회사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다시 확인하고는 돌아섰어요. 죄송하지만 전 가봐야 합니다. 수술 준비 들어가야 해서요. 민수야. 아버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여전히 붐볐지만 태식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식은 둘째 서준이 일하는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20층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펌 사무실은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태식은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어요. 변호사 강서준 좀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입니다. 직원은 잠시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나서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준은 냉정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오셨어요? 서준아, 회사 일 때문에. 서준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러니 회의실로 가시죠. 두 사람은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서준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번에 전화했을 때 여유가 없다고 했잖니.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부탁하려고 왔어. 회사가 정말 위험해. 서준은 손을 깍지 끼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제 쪽도 여유가 없습니다. 너도 변호사로 성공했잖아. 성공했다고 돈이 남아도는 건 아닙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말투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회사에 투자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네. 제가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준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장 분석 자료입니다. 지금 업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태식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너는 아버지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서준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다. 아버지. 서준이 불렀지만 태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태식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로펌 복도를 걸으며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은 아버지의 위기를 자기 인생 밖의 일처럼 밀어냈습니다. 병원에서도 로펌에서도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어요. 태식은 빌딩을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하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낸 딸에게 무슨 얼굴로 찾아가야 할까요? 태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하은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하은이 독립할 때 남긴 주소였죠. 태식은 수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지막 남은 자식에게로요. 태식은 지하철을 타고 하은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어요. 기차 소음 속에서 태식은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하은이 20살이었을 때였죠. 그날도 지금처럼 저녁이었습니다.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하은은 가족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태식은 당장 고개를 저었죠. 요리사?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사니? 아버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안 돼. 넌 대학 가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해.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오빠들처럼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는 거죠? 그래. 그게 안정적이잖아.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태식은 식탁을 탁 쳤습니다. 요리로는 못 산다. 내가 평생 일해봐서 아는데 그런 건 취미일 뿐이야. 하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식은 말리지 않았죠.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플랫폼으로 나왔어요. 하은의 지난 15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집을 나선 그날 밤 하은은 친구 집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식당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일해본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힘들어. 새벽부터 밤까지야. 괜찮아요. 하은은 그렇게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기숙사를 제공해줬어요. 다음 날부터 하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장보기, 재료 손질, 설거지, 청소, 주방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생겼죠. 칼에 손가락이 베이기도 했어요. 허리는 늘 아팠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하고 싶은가 보구나. 네.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그럼 돈 모아야지. 많이 모아야 해. 하은은 그날부터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 메모란에 가게 준비라고 적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하은은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죠. 10만 원, 때로는 5만 원. 밥값을 아끼고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버스 대신 걸어 다녔어요. 2년이 지나자 하은은 더 큰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월급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거기서 3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하은은 주방에서 주방으로 옮겨 다니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배웠어요. 손에는 화상 자국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도 많았죠. 하지만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이제 35이었어요. 통장에는 1억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은 가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가게 하나를 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증명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하은은 가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빠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는 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식당 단골 손님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 자금난이 심하대요. 네. 뉴스 봤어요? 은행 대출도 막히고 부도 나는 곳 많대요.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인터넷으로 아버지 회사를 검색했어요. 경제 뉴스란에 작은 기사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자금난 심화,
부도 위기 우려. 기사 속에 아버지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둘째 오빠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 하은이야. 하은아, 오랜만이다. 서준의 목소리는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는 기사 봤어. 아, 그거 좀 힘든 것 같더라. 오빠가 도와드리면 되잖아.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형편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하기엔. 그럼 큰오빠는? 민수 형도 바쁘다고 하더라. 하은은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하은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1억 원. 10년의 시간이 담긴 돈이었죠.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은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요. 며칠 후 하은은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현금으로 찾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은은 봉투를 들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오빠들이 거절하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밤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은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아버지, 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하은은 아버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죠. 태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회사 어렵다고 들었어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은은 말없이 서랍을 열어 봉투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공장 아직 기회 있다면서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총액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10년? 네. 조금만 더 모으면 제 가게 하나 낼 수 있는 돈이에요.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10년 동안 이렇게 좁은 방에서 살며 꿈을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 꿈이잖아. 그래도 아버지 회사가 더 급하잖아요.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현금 몇 장이 조용히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재벌 회장이라 불리던 남자,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남자가 막내딸 앞에서 그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은에게서 받은 1억 원으로 태식은 급한 불을 껐습니다. 밀린 직원 급여를 지급했어요. 가장 급한 거래처 대금도 보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태식은 오래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회사가 지금 어렵다. 공장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회장님 기억하세요? 10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요.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회장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돈 봉투를 쥐어주셨잖아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때 회장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제 아들은
공장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생산팀장도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 때요. 그건 회장님이 장례식장까지 오셔서 조의금 봉투 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잘 보내드리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집 전세금이 급할 때 도움받았습니다. 제 딸 대학 등록금도 회장님이 먼저 챙겨주셨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직원들은 주머니에서 하나둘 봉투를 꺼냈습니다. 많진 않지만 저희가 모았습니다. 회장님이 우릴 가족처럼 대해주셨는데 지금 힘들 때 모른 척할 수 없죠. 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또 한 번 숨통이 트였어요. 태식은 오래된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기들이었죠. 태식아, 얼마나 필요해? 미안하다. 곧 갚을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태식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은행과 협상했습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만 잤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텼어요. 2달째 드디어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추가 대출을 승인해줬어요.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죠. 공장 기계 소리도 예전처럼 활기찼습니다. 태식은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좀 살았구나. 부도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검토하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죠. 회장님, 비서가 달려왔지만 태식은 이미 바닥에 쓰러진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태식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태식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병원 복도엔 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태식의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드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네. 어디 병원이에요? 중앙대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지금 제가 해외 학회 일정 중이라 당장은 어렵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최대한 빨리 일정 조율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장장은 다시 둘째 서준에게 연락했어요. 아드님, 회장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중환자실입니다. 수술 중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재판 준비 중이라 오늘은 어렵고요. 서준의 목소리는 바쁜 듯 서둘렀어요. 내일 아침에 들르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첫째는 해외 일정 때문에, 둘째는 바쁘다는 연락만 남겼어요. 수술이 끝나고 태식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장 박동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어요. 회사 직원에게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하은은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참았어요.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가느다란 숨소리. 하은은 조용히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태식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가득한 자신의 손으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엔 하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큰오빠도 둘째 오빠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저녁 무렵 돌아갔죠. 병실에 남은 사람은 막내 하은뿐이었습니다. 하은은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식이 조금씩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태식은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하은이었습니다. 앞치마 대신 평상복을 입은 하은이 졸고 있었죠. 태식은 딸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1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하며 생긴 상처들이 만져졌습니다. 화상 자국, 칼에 베인 흔적들. 태식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5년 전 하은이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요?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딸의 꿈을 짓밟았었죠.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버텨냈어요. 10년 동안 이 거친 손으로 꿈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으로 아버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딸이 지금 곁에 있었어요. 성공했다는 아들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식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딸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못했을까요? 왜 딸이 가고 싶은 길을 막았을까요?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태식은 조용히 하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하은은 그 감촉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 깨셨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전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하은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딸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침묵 속에 흘렀죠. 하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싫어하던 길인 거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표정 기억해요. 태식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을 떨었어요. 하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라셨죠. 그래도 제 인생 한 번은 제 선택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 나올 때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본 적도 없었고 요리도 제대로 배운 적 없었거든요. 태식은 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첫 직장 구했을 때 주방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으니까 발이 퉁퉁 부었죠.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하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가득한 손이었죠.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눈물로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돈 모아서 작은 가게라도 내면 그때 아버지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아프셨잖아요. 제 가게도 보여드리기 전에.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회사도 위기 넘겼잖아요. 이제 아버지만 건강 회복하시면 돼요. 태식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쥐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하은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 이제 다시 열심히 돈 모아서 언젠가 제 가게 낼 거예요. 작은 곳이겠지만 제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은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꼭 건강 챙기세요. 제 가게 오픈하면 그때 꼭 놀러 오셔야 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뭐예요? 제가 메뉴판에 넣을게요. 태식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은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건강 회복하시고 나서요. 약속하세요. 제 가게 첫 손님은 아버지예요. 태식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은 딸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혼자 힘으로 그 꿈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위해 10년 모은 돈을 내주고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어요. 15년 동안 곁에 없었던 것이 딸의 힘든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요. 하은은 아버지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아버지, 많이 아프셨죠? 이제 회사 걱정은 좀 덜어놓으세요. 직원분들도 다 도와주셨잖아요. 태식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하은은 눈을 감고 아버지 손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죠. 제가 매일 올게요. 퇴근하고 바로 병원 올게요. 그러니까 빨리 좋아지셔야 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었어요. 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은이 잘해낼 거라는 확신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병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씻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태식은 하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하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죽 끓여 올게요. 제가 만든 거 드셔보셔야죠. 태식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은은 병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손을 흔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은은 햇살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꼭 건강해지세요. 제 가게 첫 손님은 아버지니까요. 하은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퇴근 후 병실에 들러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직접 끓인 죽을 가져왔고 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태식은 조금씩 회복하는 듯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아버지? 괜찮다. 내가 해준 죽 먹으니까 힘이 나는구나. 하은은 웃으며 아버지를 돌봤어요. 큰오빠 민수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둘째 오빠 서준은 며칠에
한 번씩 짧게 들러 인사만 하고 갔죠. 하지만 매일 병실을 지킨 건 하은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태식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호흡도 가빠졌죠.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를 시작했어요. 하은은 복도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졌어. 빨리 와. 민수와 서준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오빠가 도착했어요. 병실 앞 복도에는 하은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때? 민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중하다고 했어. 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세 남매는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환자분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가족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태식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세 자식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태식은 침대에 누워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서준, 그리고 하은. 태식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왔구나. 아버지. 민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힘내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도 안다. 서준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태식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세 자식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태식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불러라. 서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유언 남기려고 한다. 병실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민수와 서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태식은 세 자식 앞에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 회사 지분과 주요 자산은 막내 하은에게 물려준다. 민수와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태식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민수, 서준, 너희는 법적으로 받을 몫만 받아라. 최소한의 상속분 말이다. 서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는 겁니까? 태식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줬다. 10년 동안 모은 돈을 자기 꿈을 포기하고 내게 줬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식은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했다. 하지만 하은이는 달랐어. 서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알아. 너희도 바빴겠지.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형편이 아니야. 마음이지. 태식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나를 도왔어. 그게 진짜 자식이더구나. 병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와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다.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병실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오빠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태식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은아, 이건 보상이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성공이 뭔지, 자식이 뭔지 몰랐지. 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진짜 가치가 뭔지를. 그의 선택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결과였어요. 누가 곁에 있어줬는지, 누가 진짜 자식다웠는지. 태식은 마지막 순간에야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새 자식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쪽 골목, 작은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간판엔 하은의 식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가게였죠. 오후 2시 하은은 주방에서 조용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 재료 볶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 주방을 채웠어요. 하은의 손은 여전히 화상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그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15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였죠. 주방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식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유언장을 남긴 지 사흘 후 태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태식은 하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가게 꼭 열어라. 아빠가 첫 손님이 못 돼서 미안하구나.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산 정리가 끝났어요. 민수와 서준은 법적 상속분을 받았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두 오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회사 지분과 주요 자산은 하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은은 회사를 팔지 않았어요. 공장장과 오래된 직원들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키운 회사예요. 저 혼자 없앨 순 없어요. 공장장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딸다우십니다.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은은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로 자신의 가게를 열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하은이 직접 만든 음식은 정성이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하은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오후 가게 앞을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었어요. 큰오빠 민수와 둘째 오빠 서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은의 식탁 간판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하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죠. 민수는 가게 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준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서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위기일 때 외면했잖아. 동생 혼자 다 짊어지게 했고.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례식 이후로 제대로 연락도 안 했어. 두 오빠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못한 자신들이 지금 와서 동생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오빠는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저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밖에 있는 줄 몰랐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은 걸까?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와 서준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 하은은 요리를 마치고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문득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사진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제 음식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하은은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첫 손님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하은은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서 항상 첫 손님이니까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불을 켰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은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삶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정해주지는 못합니다.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부모는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곁에 있었는지를요. 누가 끝까지 함께 했는지를요. 강태식은 마지막에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자식이 아니라 곁을 지켜준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는 걸요. 하은의 식탁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꿈,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은 조용히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은 채로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하은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삶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꿈, 그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지위일까요? 아니면 곁을 지켜주는 마음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